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제약업체 두 곳이 2년 반 넘게 보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문제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을 위해 과학적 검사인 포자 검증이 시작됐으며 이달 중 나올 검증 결과에 따라 두 회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초소형 센서로 5G의 성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진행 중인 5G 인프라 구축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예정입니다. 올해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0주년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달 탐사 경쟁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도 달 궤도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에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철호 원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우주가 어느 한 점에서 폭발해서 지금까지 계속 팽창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대형 제약업체인 대웅제약이 국내 보톡스 시장 1위 업체인 메디톡스와 보톡스 균주 도용 문제를 놓고 수년째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주 출처를 규명하기 위한 과학적 검사 가운데 하나인 포자 감정이 이번 달 시작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출시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즉 보톡스 제제 나보타입니다. 2년 반 뒤인 2016년 11월 국내 1위 보톡스 제제 생산업체 메디톡스사는 나보타가 자사의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의 균주를 훔쳐 만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균주와 그 제조 기술 정보가 부당하게 저희 전직 직원을 통해서 유출되었고 그것이 대웅제약에 건너갔고 대웅제약이 국내에서는 나보타, 미국에서는 주보 등 톡신 제제 생산에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 대웅제약은 자연 상태에서 확보한 균주로 생산했다며 강력 반발했고 이후 양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관련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주의 출처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포자 검증이 지난 4일부터 시작돼 주목됩니다. 검증 결과는 이달 중 나오지만 비공개입니다. 자연 상태의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지만 메디톡신 균주처럼 실험실에서 개량된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 결과에 따라 양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국내 민사소송에서 포자 감정을 통해 명백한 진실을 밝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웅제약은 자체 특허 공정을 통해 미국 FDA 허가를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으로 세계 제약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포자 검증 외에도 두 균주의 염기 서열 정보도 중요합니다. 동일 균주라면 염기 서열에서도 동일성이 확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장이 접수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는 양사 균주의 과학적 정보를 토대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신뢰도 추락과 배상 등 치명타를 입을 것이 분명함에 따라 사활을 건 소송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수액제 2개 품목에서 품질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와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MG가 제조한 폼스TNA 페리조, MGTNA 주페리 2개 품목의 4개 제조번호입니다. 이들 제품은 독소의 일종인 엔도톡신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제조사인 MG가 제조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바꿔 처방하고 제품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해당 2개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제품과 관련돼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5G 이후 다가올 6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전망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6G 연구개발 사업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동통신 분야 기업체와 대학, 출연연 등 관련 분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논의 초기 단계인 6세대 이동통신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가 4G LTE 상용화 이후 다음 해인 2012년부터 5G 통신 비전 수립을 시작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지금부터 6G를 전망하는 것은 이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고속 초연결과 같은 장점을 느끼기보다는 잘 터지는지 걱정이 앞설 정도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데요. 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5G 품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측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사람과 사물을 하나로 잇는 초연결 시대의 관문인 5G. 자율주행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고품질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머리카락보다 가는 0.05mm급 초소형 센서로 5G의 성능을 정확히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광선율 기반 초소형 센서의 경우 개별 안테나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며 0.1mm 이하의 초근접거리에서 안테나의 성능의 왜곡 없이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5G 측정 센서가 안테나보다 커서 근접 측정이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지국 내 수많은 안테나의 통신 품질을 하나하나 측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현재 인프라 구축이 한창인 5G 산업 일선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어 의미가 큽니다. 이 기술은 세계 최초로 시작한 5G 이동통신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G 배열 안테나의 신호 크기 및 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 배열 안테나의 정상 동작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정확도 향상 및 검사 시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 옵틱스 레터스와 센서스에 실린 이번 성과는 기술 이전을 통해 상용화 될 예정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50년 전 과학자들이 달 표본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으려 했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오는 20일 인류 달 착륙 50주년을 앞두고 반세기 전 아폴로 11호 등이 달에서 가져온 표본을 가지고 실험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미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 연구원들이 특수 제작된 무균실에서 각종 실험을 진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나사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다녀온 1969년 7월부터 1972년까지 12명의 우주인이 가져온 달 표본 381kg을 분석했습니다. 달 표본은 주로 달 표면에서 채취한 암석과 토양, 먼지 등입니다. 나사 과학자들은 달 표본을 놓고 수개월에 걸쳐 실험을 거듭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생명체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발표를 하고 연구를 종료했습니다. 지난 15일 발사가 취소된 인도의 두 번째 무인달 탐사선 찬드라얀 2호가 오는 22일 다시 발사됩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는 트위터를 통해 찬드라얀 2호의 발사 일정이 현지 시각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43분으로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찬드라얀 2호는 지난 15일 오후 발사될 계획이었지만 예정 시각을 56분 앞두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되면서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찬드라얀 1호에 이어 두 번째로 발사되는 인도의 무인달 탐사선인 찬드라얀 2호는 달 표면을 직접 돌아다니며 조사할 수 있는 장비를 착륙시켜 본격적인 달 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폴로 50주년을 맞아 달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내 우주 분야 전문 연구기관이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철호 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아폴로 달 착륙 이제 5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혹시 그때 어떻게 직접 보셨나요? 저는 기억나시나요? 그때 어릴 학생 때였는데요. 네. 집에 이제 물론 시골이라 TV가 없어서 달을 보면서 이렇게 라디오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예.
사람이 같답니다. 아, 그랬군요. 자, 이제 50년이 지나서 다시 달에 대한 어떤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뭐 미국은 뭐 아르테미스 같은 달 탐사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 네. 중국이나 여러 신진 국가들도 달 탐사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네. 이렇게 50년 만에 다시 달 탐사 계획을 밝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달은 그 지구의 유일한 행성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가치가 이제 있고 활용성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동안 이제 유인 50년 전에 간 그 유인 달 탐사 이후로 그대로 계속 무인으로 사람들은 안 가고 계속 그 무인으로 이제 탐사를 한 결과 예. 이 남쪽 그 달 남쪽에 물이 있다. 이걸 이제 알게 됐고요. 예. 또 지구에서는 찾기 어려운 그러나 이제 이 우리나라 아니 우리 그 지구의 그 에너지를 갖다 대체할 수 있는 그 헬륨 3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이제 효용성이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달에 그 가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것보다 이제 화성이나 이런 데 멀리 가려면 화성 가려면 6개월쯤 걸리거든요. 네. 지금 이제 우주선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바로 가기 힘드니까 그 기착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달 교도선 같은데 예, 잠깐 머물다가 갈 수 있도록 네. 그러한 프로그램도 나사가 이제 제안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 달 자체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화성으로 가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도 네. 그렇죠. 이번 중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달 궤도 우주 정거장인 게이트웨이입니다. 네. 게이트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금 400km 주위에 돌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ISS하고 비슷한 건데 요거는 달을 주위를 돕니다. 달 주위를. 달 주위를요. 예. 달 주위를 돌면서 이제 달에 뭐 가는 기착지라든가 달에 뭐 물건을 보낸다든가 또는 이제 화성에 가는 우주선에 연료를 뭐 공급한다든가 예. 예. 또 뭐 인터넷을 뭐 어떤 통신을 하기 위한 어떤 중계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우주 정거장을 그 만들어 가지고 네. 다 같이 이용하자라고 예. 나사가 제안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뭐 저쪽에 유럽이라든가 뭐 이쪽 캐나다, 일본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이제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많이 어떤 거를 할 건지는 이제 그쪽은 이제 빨리 이제 결정돼가지고 아마 중요한 것들을 만들 것 같은데 네.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그 무인 화물선이라고 해서 이 스페이스 터그라고 하는 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주 통신을 위한 인터넷, 예. 위성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 협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쪽 네. 실무진들하고. 네. 지금 협상 중인데 우리나라도 참여가 확정돼서 이 네. 우주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겠고요. 예. 네. 자, 이어서 최근 또 우주 개발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분야가 바로 민간 우주 개발 분야입니다. 네, 그렇죠. 자, 이를 두고 뉴 스페이스 시대라다 이렇게 부르기도 네. 하는데요. 자, 이 후발주자인 한국이 강점을 띌 수 있는 분야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저희들이 그 스페이스 코리아 포럼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그 여의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갔다가 오는 중인데 어. 거기에서도 이제 계속 이 뉴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금 뭐 다 잘 아시지만 그 스페이스 X의 앨런 머스크가 이제 만약에 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몇천 명이 모입니다. 그렇죠. 인기 엄청 좋거든요. 네. 뭐 돈을 막 지금 여러 가지 돈을 막 냅니다. 펀딩. 화제죠. 예.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거기는 물론 IT 쪽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우주에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그 정도는 아직은 못하지만 저희는 약간은 아직까지 이제 올드 스페이스 쪽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제 옛날 그 인공위성 큰 거 또는 예. 뭐 발사체 아직 우리가 이제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가 이제 잘 되면 그 지금 현재 또 작은 회사들이 많이 또 설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래서 이제 소형 로켓을 쏘겠다, 소형 위성을 만들겠다는 데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쪽으로는 좀 젊은 분들이 아마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도 아마 곧 뉴스페이스 시대로 접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가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우리가 선도하고 있다. 근데 우주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많이 저희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참 앞으로 뭐 우주로 돈을 버는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예. 항우연의 어깨가 좀 무거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요. 자, 한국형 발사체 본발사 일정도 이제 2021년으로 계획되고 있고 네. 또 달 탐사 계획도 있습니다. 또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 작년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시험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75톤짜리 1단형이거든요. 그거는 시험 발사하는 거는. 근데 누리호는 이제 한국형 발사체를 누리호라고 하는데 3단입니다. 액체로 이렇게 3단. 그래서 1단은 그 75톤짜리 4개를 묶어서 300톤 추력을 갖고 있죠. 예. 그다음 2단은 75톤, 3단은 그 7톤인데 모두 액체 로켓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시험을 계속 저희들이 이제 3단 그 75톤은 이제 증명이 됐고요. 네. 네. 성공을 했으니까 7톤짜리 지금 계속 그 시험을 하고 있고 이제 75톤짜리 4개 묶어서 1단을 이제 시험을 내년에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2021년 2월 달에 첫 발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자, 이뿐만 아니라 또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그런 우주 선진국들은 독보적으로 우주청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한국은 뭐 아직 올드 스페이스다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 우주청 설립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청이라든가 또는 뭐 그 대통령 직속으로 한다든가 또 이쪽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실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타워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그 모든 우주 산업을 총괄하고 있거든요. 네. 예.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뭐 이야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과학기술부가 이제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잠깐 키워서 그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도록 네. 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 예.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 우주 분야는 워낙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그런 분야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막대한 돈을 넣는 게 맞느냐 이런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우주 전문기관 기관장으로서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요. 아니, 나사도 사실은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구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우주에다 돈을 많이 쓰냐? 근데 네. 설득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근데 우주 분야는 사실 이제 그 옛날에 보면 이제 그 안보, 국방 네. 또는 차세대 산업, 미래 준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그 계속 그 투자를 하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그 우주를 그 분야를 어떤 식으로 네. 그 키워서 할 건가?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누리호 발사 그 1단형 발사를 했을 때도 다 국민들이 좋아하시고 이렇게 성공하니까 네. 굉장히 성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이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국민들께서 그 우주 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차세대 산업으로 지금은 뭐 조선 자동차 뭐 전자 쪽이 이제 지금 주력 산업인데 우리가 이제 항공우주도 주력 산업으로 하나로 발전할 수 예. 있도록 네. 국민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임수로 원장님 이제 임기가 좀 남아 있으시지만 그 임기 내에 좀 이루고 싶은 목표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 목표가 뚜렷한 목표가 이제 네. 누리호 아, 그렇죠. 성공하는 거가 이제 2021년도 제가 2021년도 그 발사하기 바로 전에 임기가 끝납니다. 예. 그리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가는 거가 이제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뉴 스페이스를 준비하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주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좀 임기 전에 좀 네. 해놓고 가고 싶습니다. 예. 네, 원장님의 목표대로 딱 이루어지길 바라겠고, 네. 참 우리나라 항우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우주 기술을 또 선도하는 미래가 오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오늘 오전 10시부터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제주도와 남해 먼바다, 남부 내륙에도 태풍 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다나스가 내일 오전 7시 제주도 북쪽 해상을 통과해 오전 10시쯤 진도 부근에 상륙하겠고 정오 무렵에는 전남 해남 부근 남해안을 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태풍은 전남과 영남 내륙을 거쳐 내일 밤 7시쯤 포항 북쪽에서 동해로 진출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7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겠고 남부 내륙에도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장맛비에 이어 태풍으로 큰 피가 잇따라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침수 등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제5호 태풍 다나스의 북상에 따라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현장기술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현장기술 지원단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지원단은 폭우와 강풍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과실나무와 주요 밭작물, 벼, 농업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고 관리 요령을 전하게 됩니다. 농진청은 태풍에 대비해 논의 물고와 논두렁을 점검하고 밭작물과 과실나무의 피해를 막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를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습니다.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에볼라 바이러스로 1,600여 명이 사망한 콩고 민주공화국, 민주콩고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테워드로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민주콩고의 에볼라 발병은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밝혔습니다. The committee recommended that I declare the outbreak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FIC, and I have accepted that advice. 이는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규정으로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번 선포는 민주콩고 동부 르완다 접경지역의 대도시 고마시에서 에볼라 환자가 확인된 뒤 며칠 후에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교역과 여행 등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각국에 전달되고 국제적 의료 대응 체계가 꾸려집니다. Hii malaria iko na boka juu haichaguake mtu ikaingia mkafaa tu azare mnaisha.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해당 지역에서 에볼라가 확산할 위험성은 높지만 해당 지역 밖으로 퍼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에볼라로 숨진 민주콩고 여성이 사망 직전에 우간다를 방문했다가 돌아간 뒤 우간다에서 추가 환자가 나오면서 이웃나라로 퍼질 위험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업체들이 탈일본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일본산 불화수소 대신 국내 제품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 삼성전자는 국내 협력사에 일본산 소재를 최대한 확보하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3가지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폴리이미드와 불화수소 등 2가지를 사용하는 LG 디스플레이. 폴리이미드는 중국산을 써왔지만 불화수소는 일본 스텔라사의 고순도 제품을 사용해 수출 규제의 영향권 내에 있습니다. 일본의 조치 이후 국내외 대체 가능 소재의 성능을 실험해온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국산 불화수소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내 한 업체가 만든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최종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곧바로 시험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국내 기업 제품을 포함해 중국과 타이완에서 생산한 불화수소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스마트폰과 가전사업 협력사에 긴급히 공문을 보내 일본산 소재와 부품 재고를 91분 이상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능한 이번 달 말까지, 늦어도 다음 달 15일까지로 시한을 정했습니다. 확보한 물량을 다 쓰지 못하면 책임지겠다는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3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든 재고를 3개월 이상을 맞추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향후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큰 타격이 있지 않겠다라는.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이 지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수출 규제 대상도 현재 세계에서 최대 857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비한 우리 기업들의 탈일본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피부암 가운데서도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알려진 흑색종은 다른 피부암보다도 유전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인디애나대 의대 연구팀은 21만여 명을 20여 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가족 가운데 흑색종을 앓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흑색종이 생길 위험이 74%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흑색종 외 다른 피부암인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은 가족력이 있을 경우 발병 위험이 각각 27%, 22% 높아집니다. 또 연구팀은 흑색종 때문에 피부 위에 나타나는 점의 수나 특징은 가족력과 연관성이 없었다며 이런 증상에는 흑색종 관련 유전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종전에 최고혈압만이 심뇌혈관 질환에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최저혈압이 높아도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카이저 퍼머넌트 의료센터 연구팀은 2007년에서 2016년 의료센터를 방문한 외래 환자 130만 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고 혈압이 140mm 머큐리 이상인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18% 높았고 최저 혈압이 90mm 머큐리 이상인 환자들은 6%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최고, 최저 혈압 모두 심뇌혈관 질환 위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로부터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을 저렴하게 만들어줄 촉매가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저렴한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셀레나이드 몰리브덴이라는 촉매에 특별한 공정을 더해 물질 내부의 빈틈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물의 전기 분해 과정에서 나온 수소가 빈틈 구조에 흡착하고 빠르게 확산하면서 수소 생산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이 촉매는 기존의 수소를 생산할 때 사용하던 백금이나 이리듐 기반 촉매보다 저렴하면서 활성도는 비슷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광활한 이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네, 이는 인류가 가진 가장 원초적인 질문일 텐데요. 우주 탄생을 설명하는 가장 타당한 이론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빅뱅, 우주의 탄생이 대폭발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우주가 어느 한 점에서 폭발해서 지금까지 계속 팽창해왔다는 현대 우주론 패러다임의 가장 유력한 후보이죠. 작은 한 점이 어떻게 오늘날의 우주가 된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의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S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빛을 보고 우주를 관찰한 방법은 바로 빛의 스펙트럼을 통해서였는데요. 허블은 적색 편의를 바탕으로 우주를 관찰해 우주가 당겨지면서 은하들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며 우주는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런 허블의 법칙은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증거이자 동시에 우주가 얼마나 오랫동안 팽창했는지, 즉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는 역사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팽창하는 우주를 거꾸로 되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의 크기는 점점 작아져서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되겠죠. 우주의 시작이 된 이 한 점을 우리는 최초의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우주가 폭발적으로 탄생했다고 하는 이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빅뱅 이론의 시작입니다. 이 너무나도 작디 작은 하나의 점에서 모든 물질과 에너지들은 나타났습니다. 빅뱅이 시작된 순간으로부터 아주 짧은 시간인 10의 마이너스 44제곱만큼의 시간인 플랑크 시기 동안 우리는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시간 동안 우주의 온도는 무려 10의 32제곱부시만큼의 온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가 약 1600만 도씨이니 플랑크 시기 동안의 우주의 온도는 무려 태양 중심부의 약 6조 곱하기 1조 배 정도로 뜨거웠으며 이렇게 뜨거운 온도 속에서는 모든 물질과 힘이 뒤죽박죽 얽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이 뜨거운 우주가 점차 식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중력과 강력, 양력, 전자기력이 순서대로 분리되면서 마치
액체가 기화하듯 서로를 속박하던 힘들이 분리되어 자유로워진 우주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팽창 속도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급격한 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10의 마이너스 35제곱초부터 10의 마이너스 32제곱초까지의 급격한 팽창 기간을 우리는 인플레이션 시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주는 뜨거웠고 이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쿼크들과 전자 그리고 다양한 lep톤들은 서로 결합하지 못하고 스프처럼 표류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팽창이 꾸준히 진행되는 동안 우주는 계속해서 식어갔고 10의 13제곱도씨까지 식게 된 시점으로부터 쿼크들은 서로의 짝을 맞춰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곧 최초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게 됩니다. 시간이 더욱 흘러 우주는 10의 8제곱도씨만큼으로 식게 되었고 드디어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력에 의해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성자가 양성자에 들러붙어 무거워졌다고 하여 붙여지게 된 이름 중수소 핵이라는 원자핵이 서로 융합하여 최초의 헬륨핵을 만들어낸 것도 이 시기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우주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우주를 표류해 다니는 전자의 운동이 아직은 매우 빨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자들이 핵에 붙잡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억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고 우주의 온도가 마이너스 200도씨까지 식는 과정 속에서 우주 속을 표류하고 있는 전자가 드디어 수소핵과 만나게 되면서 최초의 수소 원자 그리고 최초의 헬륨 원자들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핵과 전자 사이를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 비달들이 우주 공간 속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최초의 빛이 우주를 타고 뻗어나가게 되며 이윽고 가장 처음으로 떨어져 나왔던 중력이 초기 수소들과 헬륨들을 하나 둘 묶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의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진 구름이 만들어졌죠. 이는 곧 최초의 별, 1세대 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별의 내부에서는 뜨거운 열에 의해 핵융합이 진행되어 점점 더 큰 원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자신의 에너지 팽창을 감당하지 못하는 별들은 초신성이라는 형태를 통해 폭발하게 되면서 사방으로 무거운 원자들을 흩뿌리게 되었습니다. 이 원자들이 차갑고 고요한 우주 속에서 다시 중력에 의해 만나 전자기력에 의해 결합하고 또 우연한 외부의 에너지 공급을 통해 서로 얽히게 되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자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일이 무려 15억 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지금의 은하와 우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빅뱅으로부터 현재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커다란 줄기입니다. 오늘은 우주가 탄생하게 된 가장 유력하고도 합리적인 이론체계, 빅뱅 이론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 대해 관측 가능한 부분이 고작 4.9%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직면해버리고 말았죠. 또 우주는 왜 폭발했는지, 우주가 점점 커진다면 우주 밖에는 우주를 둘러싼 공간이 존재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비밀들 모르는 것이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단지 조금씩 그 비밀을 풀어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던질 뿐이겠죠.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YTN 사이언스 유튜브에 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새로운 달 탐사는 과거 미국과 소련의 양자 구도를 넘어서 유럽과 중국, 일본, 인도 등 다자 구도로 확대됐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나라도 오는 2030년까지 달 착륙선을 발사한다는 계획인데요. 50년 만에 다시 달 탐사에 나서는 인류는 이제 착륙만이 아니라 자원 채굴과 기지 건설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 더욱 가까워질 달의 미래를 상상해보면서 사이언스 투데이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